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18회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음악이라는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클림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화가죠. 오스트리아 화가이고요. 가장 유명한 그림은 입맞춤, 키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서양화 그러면 떠올리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림트는 원래 집안이 금세공사 집안이었어요. 스스로도 어렸을 때 금을 다뤘었고요.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금빛으로 보이는 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금가루를 거기 섞어가지고 쓰기도 해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그림을 우리 눈에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에로티시즘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뭔가 이렇게 남녀의 에로틱한 장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키스도 그 중에 일부일 거고요. 그렇게 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인류가 가져야 될 고민 혹은 예술과 문명의 발전 에 대해서 고민을 담은 그림들을 꽤 많이 그렸어요. 오늘 같이 여러분과 만나볼 이 음악이라는 그림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음악 1이 있고요, 음악 2가 있는데, 뭔가 음악 1으로 아쉬움이 남은 거를 음악 2로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음악이라는 어떤 예술 행위에 대한 클림트의 생각을 일정하게 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매개로 그 당시에 예술이 도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인류와 문명에 대한 클림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일정하게는 이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림을 좀 더 꼼꼼하게 보면은 그 당시 유럽에서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니체의 문제의식도 일정하게 그림 속에 담겨 있어요. 클림트 스스로가 니체의 책에 익숙했었고 니체의 철학에 공감하는 바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의 문제의식이 이 그림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상징적인 은유로 가득한 그림인데, 일단 한 여인이 일종의 작은 하프라고 할 수 있는 리라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죠. 그런데 좀 모호한 거는 있어요. 양옆에 무슨 괴물 형상의 어떤 무슨 그리스 시대의 조각 같은 것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뭔지는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뒷 배경도 뭔가 몽롱한 상태로 추상적으로 처리해 놓은 게 있는데, 검정색 무슨 열매 같은 게 있어요. 가만 보면은 약간 포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포도송이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이 들죠? 일단 요걸 보고 음악을 그냥 회화적으로 표현했나 보다, 리라가 등장하고 그 연주자의 모습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지만, 요 몇몇 장치들을 괜히 넣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을 함께 결합해서 보면은 아주 깊은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전반적인 어떤 조각상의 분위기가 그리스고, 또 리라라는 악기가 고대 그리스 악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상징적 은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라는요, 아폴론의 악기예요. 그리스의 주요 신 중에 아폴론이라고도 하고 아폴로라고도 하는 그 신이 리라,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서양화에서 보면은 아폴론이 리라를 들고 나타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빛의 신이기도 해요. 빛의 신, 음악의 신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냉철한 이성을 상징해요. 아니, 음악이면은 감성의 영역일 텐데 그게 왜 이성과 연관되나 싶겠지만, 그건 지금 우리의 어떤 통념이고 원래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음계라는 것은 수학적 질서를 상징하거든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 음계를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철학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정교한 질서의 체계, 수학적 질서의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음악이었다라는 점에서 이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은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이 곧 이성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해서 빛의 신은 곧 이성의 신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이성적인 영역으로서의 어떤 음계화된 현악기, 모든 악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음계를 기본으로 하는 현악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거무스름한 열매 같은 것은 포도거든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 이게 조금 흐릿하고 추상적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클림트의 문제의식 혹은 생각을 캐치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클림트도 좀 아쉬웠던가 싶어서 음악 2, 몇 년 있다가 음악 2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같은 소재, 거의 비슷한 구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뒤편에 있는 과일이 포도라는 게 좀 더 분명하죠. 알알이 맺혀 있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묘사했고요. 그 뒤편에 뿌옇게 추상적인 무슨 배경처럼 되어 있던 것이 가만 보니까 포도넝쿨이었네요. 그러니까 배경 전체가 다 포도예요. 그런데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인 디오니소스를 상징하죠. 포도 재배법을 만들고 포도 재배법을 발견하고 보급하고 나아가서는 포도주 만드는 법을 만들었던 술과 어떤 육체적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 로마식 표기법으로는 바쿠스라고도 하죠.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머리 위에 포도넝쿨 이렇게 둘러쓴 모습으로 디오니소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조각상도 조금 더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얼굴이 여성 얼굴이고요. 가슴이 뭉긋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다리는 동물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삥 둘러서 날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핑크스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여성, 그 다음에 몸은 사자.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합체되어 있는 그런 신화 속의 존재죠. 그리고 스핑크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오디푸스 신화, 웨디푸스 신화가 떠오르죠. 거기 보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오디푸스가 길을 가다가 테베로 가다가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만나는데, 스핑크스는 그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지 못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못 맞췄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테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는데 스핑크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냈던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유명한 수수께끼죠. 태어날 땐 4발이었는데 오전에는 4발로 걷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뭐냐? 답은 인간이었죠. 태어날 땐 기어다니잖아요. 4발로. 그랬다가 성인이 되면 2발로 툭툭 걸어다니고,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지어서 3발이고, 이걸 이제 정답으로 얘기해서 태배의 영웅이 되고, 이야기가 쭉 전개돼 나가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핑크스가 나온 거는 오디푸스 얘기보다는 인간과 동물적인 요소가 결합된 존재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은 비극을 공연할 때 우리가 왜 그리스 몇 대 비극 작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그리스 시대의 축제 때 사용되던 비극 연극 공연의 가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극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뭔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 비극도 마찬가지인 게, 비극이 주로 상영되던 것이 디오니소스 축제였어요. 우리 유럽 여행 가면은 대형 극장이 있잖아요. 그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 동안에 연극 상영을 하던 극장들이거든요. 그만큼 연관성이 깊은 거고, 실제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던 축제가 바로 그 디오니소스 축제였다고 말합니다. 또 포도가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아폴론과는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아폴론은 이성을 상징하고,
디오니소스는 감성과 욕망을 상징하는 가장 대조적인 두 신인데 이 제목이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클림트가 어떤 문제의식을 담으려고 했었는가? 우리의 통념 속에서 음악, 음계는 이성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그 질서 안의 세계를, 음악 세계를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음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랜 기간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그거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이 그림 안에 묻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음악이 이성만의 세계여야 되느냐? 음악은 폭발하는 감정, 또 어떤 환희와 이런 정열을 상징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같이 섞여 들어갈 때 진정한 음악일 수 있다. 그것은 음악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럴 때 진정한 인간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모두 실현될 때 진정한 문명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리지 않았나. 스핑크스도 그런 뜻이겠죠. 디오니소스는 육체적 욕망을 상징하잖아요. 아폴로는 이성적 정신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모습과 동물적인 모습이 하나로 형상화된 존재로서 스핑크스, 그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괴물이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스핑크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그림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스타프 클림트는 구스타프 말러라는 음악가와 굉장히 당시에 친분이 깊었어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두 예술가였습니다. 음악에서는 말러, 미술에서는 클림트. 이 두 사람이 거대한 기둥처럼 있었고 둘이 또 굉장히 친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러라는 사람 자체가 과거의 전통적인 음계 중심의 어떤 조성 음악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적 문제의식이 많았었던 그런 면에서 현대음악에 대한 길목을 열어준 사람으로 보통 평가됩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보통 쉔베르크를 거론하잖아요. 그 쉔베르크의 스승이에요. 말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말러는 정밀한 음계를 벗어난 불협화음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어떤 이성적 질서를 넘어서는 불협화음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낭만주의 음악을 정점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말러다. 그래서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자라고도 흔히 불리는 음악가인데, 그 두 사람이 서로 교류하면서 음악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을 일정하게 축적해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했을 텐데, 좀 세부도를 보면은요, 음악 2의 세부도를 보면은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좀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만 좀 더 확대해 본 겁니다. 연주하는 여성의 얼굴. 음악 1에서는 얼굴을 내리깔고 있어서 표정을 볼 수 없었죠. 근데 음악 2에서의 표정은 벌써 도발적이잖아요.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데 그냥 찬찬히 응시하는 눈이 아니죠. 그죠? 마치 유혹을 하듯이 도발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이잖아요. 그리고 피부를 상세하게 보면은요, 그냥 피부색이 아니라 이렇게 주름, 그 무늬 같은 걸 넣어놔서요, 자세히 보면 무슨 표범 같아요. 그런 붓터치를 통해서 표범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요소,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에 해당되는 요소를 이 눈빛과 피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만큼 육체적 욕망에 대한, 충동에 대한 것을 이 그림 안에 넣고자 했던 클림트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니체와도 상당 부분 맞물려 있어요. 니체는 클림트가 평소에 애독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의식에 많이 공감했던 듯해요. 니체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에 결부된다. 전율에 황호를 덧붙일 경우에 우리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본질을 엿본다. 인간은 자신을 신으로 느끼며 자신이 신처럼 황홀해지고 고양된다. 비극의 쾌감은 불협화음의 쾌감과 같다. 고통에서조차 느껴지는 근원적 쾌감이 음악과 비극적 심화의 공통 모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에 결부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예술은 발전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해서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됨으로써 예술은 타락하고 후퇴의 길로 접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양의 문화, 예술이 후퇴하고 타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그 분리의 핵심 방식은 뭐였느냐? 그냥 단순히 분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디오니소스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즉 소크라테스적 이성만 남겨놓고 나머지 디오니소스적 감정과 욕망을 죽여왔던 과정의 수천 년의 서양 철학이고 서양 사고방식이고 문화였다. 음악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성화된 질서 안에서만 음악이 머무르려고 하는 것, 충동이라든가 돌발적인 거라든가 감정의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취급했던, 수준 낮은 것으로 취급했던 서구적 사고방식의 한계가 서양 예술을 망쳐놓고 있다,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봤던 것이 바로 니체였던 거고요. 그럼 예술과 문명과 정신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 균형을 이루고 결합을 하려면 일단 디오니소스를 살려내야죠. 죽였던 디오니소스를 부활시켜야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감성과 육체적 욕망을 살려내고 이것을 정신과 연결시킬 때 완성된 인간, 완성된 예술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전율과 황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율은 질서의 세계가 무너지고 기존 인식의 체계가 무너질 때 오는 그런 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홀은 자연적인 거에서 오는 거죠. 자연에서 오는 황홀. 그래서 실제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연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환희가 곧 황홀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란 건 뭐겠어요? 인간에게 자연은 육체적인 거죠. 즉 육체적 황홀, 육체적 환희,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느낀다. 어떻게 보면 발칙한 얘기죠. 스스로를 신으로 느낀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일정하게 그 이전에 기독교 종교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뭔가 이성적인 것들, 어떤 정해진 도덕 규범, 정해진 그 틀 내에서만 인간이 살아가도록, 율법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요. 자유의지로 좀 더 자유롭게 스스로의 내적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쪽으로 인간의 어떤 자기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그것을 니체는 스스로 신으로서 고양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디오니소스가 결합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비극의 쾌감은 불협화음의 쾌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림트 그림 속에 그 비극 상영할 때 나타나는 쓰는 가면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시대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극 내에서 비극을 보면은 뭔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는 다른 뭔가 꿈틀거리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라든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비극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의 폭발이라든가 욕망의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근데 거칠어 보이죠. 그 다음에 비극인 이상 그 안에 어떤 고통도 있죠. 근데 음악에서는 불협화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듣기에는 귀를 찢을 것 같고 혹은 생경한 느낌을 주지만 그런 일종의 고통 비슷한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를 나타나고 쾌감을 주는 것과 이 비극이 주는 쾌감이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런 불협화음과 비극의 쾌감은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디오니소스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니체의 말을 이렇게 쭉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음악이라는 클림트의 그림을 가서 보면은요 상당히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스핑크스라는 육체와 정신, 인간과 동물의 결합된 것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왼편에 비극에 쓰는 가면이 니체가 말했던 어떤 비극이 주는 쾌감과 또 연관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리라라는 악기가 상징하는 아폴론과 또 포도넝쿨이 상징하는 디오니소스의 결합 그 안에서 음악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인류라는 세계가 또 펼쳐지는 것에 대한 클림트의 사고방식, 문제의식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림트의 그림 중에 음악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키스라는 그림도 단순한 에로티시즘은 아니죠. 그가 그렸던 에로티시즘 그림들은 오랜 기간 굳어져 왔던 도덕적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아폴론적 질서, 아폴론적 규범, 아폴론적 도덕률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반발의 의미로서의 키스라는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그래서 클림트가 나름대로 이런 에로틱한 형상들을 회화 속에 담아내고자 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니체적인 요소의 상징들이 비유로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음악의 회화처럼 보이기만 하고 예쁘게 그린 것만 같은 클림트의 그림 속에서 그 시대를 읽는 이 작가의 눈,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 그리고 정신의 발현의 과정, 또 예술의 질곡 등을 정면을 응시하고자 했던 클림트의 어떤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이런 접한 내용으로 클림트의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아마 좀 다른 요소, 다른 은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클림트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